시어머니가 제 얼굴 앞에 행주를 던졌습니다.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전을 부치고 있었고 그날 혼자 만든 음식만 26명분이었습니다. 갈비 국회이쥐, 나물 7가지, 전 143장.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말했지요. 하기 싫으면 나가.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순간 2년 8개월 동안 감춰졌던 돈이 드러날 줄은요. 생활비라고 가져간 돈, 병원비라고 받아간 돈, 그 액수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통장은 2억 1,700만 원이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지요. 친척들 앞에서 제 몸과 잠자리 문제를 비웃듯 말하던 시어머니, 방문 앞을 막고 서서 며느리면 참을 줄 알아야지라고 하던 남편. 974일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식구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제가 정했습니다. 그날 밤 짐 싸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참는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시는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서윤은 올해 31살이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디자이너였어요.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 어깨가 자주 뭉쳤습니다. 그래도 손은 빨랐습니다. 사진 보정도 빨랐고 문구 정리도 깔끔했지요. 상사가 급하게 수정본을 요청해도 대개는 서윤이 마지막까지 남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서윤을 두고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대리는 조용한데 일은 정확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서윤은 자기 몫을 대충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끝까지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성격이 회사에서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부산에서 자란 서윤은 어려서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동생 학원비, 카드가, 전셋집 걱정 같은 말이 집안 공기처럼 떠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서윤은 자연스럽게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설거지를 했고 아버지 표정이 좋지 않으면 괜히 더 조용해졌지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데 서툽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라고 먼저 말합니다. 서윤도 그랬습니다. 힘든 걸 티내는 일은 늘 뒤로 미뤘어요. 참는 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고 맞춰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박준호를 만난 것도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는 자동차 부품회사 대리였어요. 키가 크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정해 보였지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먼저 들어주었고 서윤이 야근하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크게 뜨겁지는 않아도 이 사람과는 조용히 오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연애 2년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는 신혼집 전세금이 빠듯했지요. 대출을 받으면 1억 8천만 원. 월급에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딱 6개월만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셔. 서윤은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할까요? 응. 잠깐만. 대출 좀 갚고 나가면 되잖아. 어머니가 괜찮으시대요? 오히려 좋아하셔. 내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며칠 뒤 시어머니 김말순을 만났습니다. 말순은 그날 연한 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배수까지 내오며 말했지요. 서윤아, 요즘 젊은 애들 집 마련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어머니, 딱 6개월만 들어와 있어. 내가 불편하게 안 할게. 준호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성격 좋잖아. 걱정하지 마. 그 자리에선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상해 보였고 준호는 든든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이라는 말이 짧게 들렸지요. 반년쯤이야 눈 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시어머니가 다녀와라 하고 웃어주었고 퇴근하고 오면 과일 한 접시를 내주기도 했어요. 서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생활이라는 것은 늘 작은 데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합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서윤은 평일 야근 탓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노크는 없었습니다. 김말순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아직 자니? 서윤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것까지야. 그런데 아침국은 끓여야지. 준호가 콩나물국 좋아하잖니?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윤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쉬는 시간조차 완전히 내 것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조금씩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서윤이 차리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준호 와이셔츠는 서윤이 다려놓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퇴근 후 설거지와 빨래, 주말 장보기까지도 어느새 서윤 몫이 되었지요. 누가 회의를 열어 정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래서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집안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라 기준이 좀 있어. 서윤은 앞치마 끈을 묶으며 물었지요. 그럼 당신도 같이 하면 안 돼? 준호는 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내가 하면 엄마가 더 싫어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왜 불편한 건 늘 서윤 쪽이어야 하는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6개월은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계절이 2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출근했고 퇴근했고 밥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저녁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서윤 마음에 오래 박혔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준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김말수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서윤이 무거운 생수 묶음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시어머니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윤아, 두부는 냉장고 아래칸에 넣어라. 거긴 내가 정리해 둔 자리니까. 그 순간 서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배치된 걸까요?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운해도 먼저 웃는 사람, 힘들어도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다음 명절을 앞두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지게 됩니다. 합가 6개월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원래는 그쯤 나가기로 했지요. 신혼집 대출 1억 8천만 원 중 일부를 먼저 갚고 전셋집을 다시 알아보자는 말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느 날부터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설거지를 마치고 손등에 물기를 닦고 있는데
박준호가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원래 얘기했던 집 알아보는 건 조금 더 미뤄야 해? 준호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지요. 조금만 더 있자. 지금 나가면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 들잖아. 그래도 6개월이라고 했잖아. 아니,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은 가볍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윤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처음 정한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7개월, 8개월,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 무렵부터 김말수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잠깐만 같이 살자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한 집에 살면 식구끼리 서로 맞춰야지라고 말했어요. 말은 비슷했지만 뜻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분명히 느꼈지요. 시어머니에게 합가는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집안 체계 안에 눌러앉히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탁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침밥은 이제 완전히 서윤 몫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오전 7시 20분이면 나갔고 서윤은 그보다 먼저 일어나 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쳤어요. 김말수는 식탁에 앉아 반찬간을 보며 말했지요. 서윤아, 된장국은 이렇게 맹맹하면 안 돼.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쓸게요가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지. 준호 입맛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서윤이 무엇을 해도 마지막 기준은 시어머니였어요. 반찬이 짜도 문제였고 싱거워도 문제였습니다. 빨래를 빨리 개도 주름이 갔다고 했고 늦게 개면 손이 너무 굼뜨다고 했지요. 서윤은 처음엔 정말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김말순이 좋아하는 국간, 나물 데치는 시간, 준호 와이셔츠 다림질 순서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주말마다 반찬통 10개에서 12개를 채웠고 장보기에 쓰는 돈도 꼼꼼히 계산했지요. 한 달 평균 생활비로 서윤이 따로 보태는 돈만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집에서 서윤은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집안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준호의 고모와 사촌들이 집에 왔어요. 식탁엔 불고기와 잡채, 전 3가지, 된장찌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음식 대부분은 그날 아침 서윤이 만들었지요. 그런데 김말수는 음식을 내오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은 빠른데 아직 애는 소식이 없네.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김말수는 그 분위기를 즐기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둘이 즐겁게 사는 것만 알지 집안대 있는 건 늦더라니까. 서윤은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불쾌했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과 부부 생활이 웃음거리처럼 던져졌으니까요. 그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준호가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 들었어? 뭐? 애 얘기.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거. 준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요. 엄마가 그냥 한 소리잖아. 그냥 한 소리여도 난 기분 나빴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불쾌한 거야. 아니, 누가 들으면 무슨 큰 모욕 준 줄 알겠다. 그건 모욕 맞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쾌함을 설명할수록 오히려 자신만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구조라는 거요.
김말순의 말은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서윤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집에서 남편 있는데 그렇게 얇은 옷 입고 다니면 보기 안 좋다. 이건 그냥 잠옷이에요, 어머니. 잠옷도 잠옷 나름이지. 여자가 너무 풀어지면 남자도 우습게 봐. 또 어떤 날은 이랬습니다. 서윤아, 준호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남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편해야지. 여자가 분위기를 잘 맞춰줘야 해. 그 분위기라는 단어가 유난히 끈적하게 들렸습니다. 말은 돌려 했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서윤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안일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아내로서 몸과 표정과 말투까지 관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었지요. 한 번은 더 직접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평일 밤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서윤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얇은 수면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상태였지요. 그런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또 노크는 없었습니다. 김말순이 문턱에 선 채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니? 서윤이 놀라 가디건 앞서풀 여몄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 내일 입을 셔츠 꺼내 놓으려고. 제가 할게요. 됐어. 부부방인데 뭐가 그렇게 예민하니? 부부방인데. 그 말이 서윤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방이 정말 부부의 방이었다면 왜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있는지요? 왜 그 공간 안에서도 서윤은 늘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는지요?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받자마자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 합가한 지는 15개월. 아직은 자기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미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며칠 뒤 서윤은 문제를 좋게 풀어보려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지요. 퇴근 후 일부러 시간을 맞춘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나왔고 창밖엔 퇴근 차량 불빛이 길게 이어졌어요.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준호는 조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또? 나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 뭘?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니가 말하시는 방식도 그래. 사람들 앞에서 애 얘기하고 내 옷 보고 뭐라 하고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시는 것도 싫어. 준호는 커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지요. 당신이 조금만 이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해했는데? 엄마도 혼자 오래 사셔서 그래. 그럼 나는 괜찮아?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널 때리길 했어. 진짜로 욕을 했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지요. 그 정도 아니면 참아야 해? 준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왜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그날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졌어요. 설득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불편한 쪽을 피하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김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컸고 서윤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어디 갔다 오니? 준호 씨랑 커피 마셨어요. 신혼도 아닌데 퇴근하고 둘이 그렇게 돌아다닐 돈 있으면 차라리 집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그 말에 서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생활비로 내고 장보기도 자주 하고 자기 월급 29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집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엔 늘 부족했습니다. 서유는 그날 방에 들어와 조용히 달력을 봤습니다. 합가한 날부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어요. 어느새 487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6개월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요.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정말 나를 잃겠구나. 하지만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통장에 모인 돈은 충분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준호는 아직도 조금만 더 참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김말수는 하얀 메모지 2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이름과 음식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 설에 오는 인원은 26명. 전 종류만 4가지, 나물 7가지, 갈비찜, 잡채, 떡국, 육수, 식혜까지. 서유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이 꼭 경고처럼 보였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절이 자기 결혼 생활을 완전히 갈라놓는 시작이 될 줄은요. 설이 다가오자 집안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달력 숫자보다 사람 표정이 먼저 긴장해졌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긴장한 사람은 한서윤 혼자였습니다. 김말수는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찬장 한 접시 술을 세고 전화기로 친척들과 통화했어요. 말끝마다 이번엔 26명이야. 작은 집까지 다 오니까 넉넉히 해야 해. 며느리가 손이 빨라서 걱정 없다는 말을 붙였지요. 서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더 많이 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명절 6일 전부터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고기만 국회이쥐,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무, 버섯, 동태, 두부, 계란, 밀가루, 식혜용 엿기름까지. 장바구니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오는 날이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서윤 카드에서 결제된 돈은 18만 원, 23만 원, 17만 원. 그 돈이 쌓이는 동안 준호는 한 번도 내가 들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관 앞에서 봉투 손잡이가 끊어진 적도 있었어요. 양손에 장을 들고 비틀거리다 복숭아 통조림 2캔이 바닥에 굴렀지요. 그 소리를 듣고도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말수는 고개만 반쯤 돌려 말했습니다. 서윤아, 계란 깨졌는지부터 봐라. 그게 제일 비싸. 그 말에 서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봉투를 쥐었어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침묵도 체력으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명절 4일 전부터는 퇴근 후 밤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물 다듬기, 고기 핏물 빼기, 육수용 멸치 손질, 팥 썰기, 당면 불리기. 서유는 회사에서 9시간을 앉아 일하고 와서 집에선 다시 5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였어요. 밤에 누우면 다리가 저렸고 손목 안쪽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김말수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에 기대어 서서 실수만 기다리는 얼굴이었지요. 고사리는 너무 길게 자르면 보기 싫어. 갈비는 칼집을 더 넣어야 양념이 배지. 저는 얇아야 해. 두껍게 붙이면 촌스러워. 서유는 처음엔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습니다. 2번째도 그랬고 3번째도 그랬어요. 하지만 4번째부터는 목소리가 점점 마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안에는 있었지만 일에는 없었지요. 퇴근하고 들어와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샤워하고 나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한 번 더 말을 꺼낸 건 명절 3일 전 밤이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다 손등을 살짝 데인 직후였어요. 싱크대 물에 손을 담근 채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진짜 좀 도와줘.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뭘? 장 보는 거라도 같이 가고 설거지라도 좀 하고. 나 지금 회사 다니면서 이거 다 혼자 못하겠어. 엄마 들으면 또 싫어하실 텐데. 그럼 당신은 엄마 싫은 건 피하고 나는 그냥 버티라는 거야? 준호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말이 그렇게 가? 서윤은 싱크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 내가 지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12시에 설거지 끝내고 자는데 명절 며칠이잖아. 그 며칠이 매번 나를 무너뜨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나이 많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더는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얼마나 지쳤는지, 마음이 얼마나 눌렸는지 말할수록 이상하게 본인만 나쁜 사람이 되곤 했지요.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절 2일 전 저녁 김말순의 고모가 잠깐 들렀습니다. 주방에서 나물 냄새가 진하게 날 때였어요. 서윤은 앞치마 차림으로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말순이 웃는 얼굴로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빨라서 내가 손 놓고 산다니까. 고모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애도 없는데 집안일은 잘하나 보네. 김말순은 일부러 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애가 없는 대신 다른데 힘을 쓰나 보지. 그 말은 짧았지만 독했습니다. 방안 공기가 잠깐 눅눅해졌어요. 고모는 민망하게 웃었고 서윤은 손에 묻은 반죽을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모욕적이었지요. 애가 없는 며느리, 아들 관리도 못하는 아내, 그러면서 집안일로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여자. 그 틀 안으로 서윤을 밀어넣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 냄새가 밴 채 축 처져 있었고 눈밑은 어두웠습니다. 자기 얼굴인데도 낯설었어요. 31살, 월급 290만 원, 합가 487일. 그런데 지금 모습은 꼭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인지 가정부인지 식구인지 아니면 단지 필요한 손인지 구분이 흐려졌지요. 명절 전날은 더 지독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부터 움직였어요. 전 반죽을 다시 맞추고 동태에 소금을 치고 갈비를 한 번 더 졸이고 식혜를 식히고 떡국 육수를 우려야 했습니다. 정우가 넘자 발바닥이 화끈거렸고 오후 4시쯤엔 허리를 펴는 것조차 아팠지요. 그래도 쉬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말순은 부엌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육전은 몇 장 했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내가 그래서 진작 하라 그랬잖아. 어머니, 남을 먼저 하느라. 변명하지 마.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그 말 끝에 김말순은 프라이팬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기름이 작게 튀었어요. 서윤은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 위협처럼 느껴졌지요. 때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다가와 서 있고 손을 뻗고 물건을 툭 건드리고 문턱을 막고 상대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지요. 밤이 되자 집안의 기름 냄새가 완전히 배었습니다. 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서윤 앞엔 아직 식지 않은 전이 수북했습니다. 그날 부친 전만 143장, 나물은 7가지, 갈비찜 냄비는 2개, 설거지할 그릇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때 김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도 또박또박했지요. 눈은 피곤한 며느리가 아니라 아직 덜 끝난 음식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니?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김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차례상 차리려면 육수 다시 끓이고 떡 썰고상 닦아야지. 4시엔 일어나야 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은 잠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후드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멀어졌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서 있었는데 3시간 뒤에 다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얼굴로 내려왔지요. 서윤은 프라이팬 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무심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고 그저 지시였으니까요. 잠시 뒤 방으로 들어온 준호는 상황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름기와 피로가 그대로 붙어 있었지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새벽 4시엔 못 일어나. 준호가 셔츠 단추를 풀며 말했어요. 하루만 버티자. 하루가 아니야. 또 왜 그래? 나 진짜 한계야. 준호는 잠깐 서윤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절 끝나면 쉬면 되잖아. 그 말에 서윤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명절 끝나면 또 일상이 오고 일상이 지나면 또 다른 집안일이 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명절이 옵니다. 끝난다는 말은 늘 거짓이었지요. 준호가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서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는데도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발등은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짧은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쓰러져도 내일 차례상 걱정을 먼저 하겠구나. 그 생각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선명했지요. 서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더 잘 버티는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부엌과 생활비를 둘러싼 오래된 이상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라고 받아간 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며 가져간 80만 원씩의 돈, 명절마다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 서윤은 멍하게 앉아 있다가 문득 며칠 전 서랍에서 본 통장 사본이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서윤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가 오기 전에 서윤은 다른 의미의 잠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윤은 결국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본 건 새벽 2시 10분, 3시 3분, 그리고 3시 41분이었습니다. 누웠지만 쉬지 못했지요. 몸은 침대 위에 있었고 마음은 아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 있었어요. 손목은 욱신거렸고 발바닥은 열이 나는 것처럼 화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날 밤과는 다른 생각이 하나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번엔 정말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했지요.
새벽 4시 김말순이 방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서윤아, 일어나야지. 예전 같았으면 놀라듯 몸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서윤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 피로가 더 컸고 피로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차가운 공기와 식은 음식 냄새가 먼저 닿았습니다. 상 위엔 어젯밤에 둔 전과 나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김말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육수 다시 올려. 떡은 내가 꺼내 놓을 테니까. 서윤은 가만히 섰습니다. 김말순이 다시 돌아봤어요. 왜 그래?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명절 아침에 그 말이 나오니? 네, 나옵니다. 김말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은 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어제 아침 6시 1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라는 건 저한텐 너무합니다. 그 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끝까지 이어졌지요. 김말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그때 뒤에서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요. 서윤은 남편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차례상을 못 차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부엌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냄비 안 육수 끓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지요. 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할게. 떡국이랑 상 차리는 거. 그 말은 짧았지만 서윤에게는 거의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김말순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남자가 뭘 해? 그런데 준호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지금 서윤이 진짜 한계야. 어제 음식만 해도 갈비 9kg, 전 143장, 나물 7가지 했어. 그걸 어떻게 또 혼자 해?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자 서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온 양을 남편이 처음으로 사람들 말처럼가 아니라 일의 크기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말수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오기 전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결국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상만 닦아?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준호는 서툴렀어요. 상위 수저 놓는 순서를 2번 틀렸고 떡국 그릇도 1번 쏟을 뻔했지요.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부엌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서윤은 그 작은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것과 누군가 서 있기라도 하는 것은 정말 달랐지요. 명절이 끝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고 설거지거리만 산처럼 남은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팔이 저려 잠깐 싱크대에 기대 섰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서윤은 돌아봤습니다. 뭐를? 설거지. 그는 정말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그릇을 미끄러뜨릴 뻔했고 물도 사방에 튀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순도 그 광경을 보고도 처음엔 끼어들지 않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적어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방에 들어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미안해.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 서윤은 낮게 물었습니다. 몰랐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안 했어. 알면 내가 움직여야 하니까. 그 말은 비겁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솔직했습니다. 서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이 엄마보다 내 편 들어달라는 말만 한 게 아니야. 알아. 그냥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진짜 힘든 줄 알아달라는 거였어. 준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날 대화로 모든 상처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말하면 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상대에게 닿은 느낌이 있었지요. 며칠 뒤 더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서윤이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프라이팬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나가 보니 김말순이 혼자 계란을 굽고 있었지요. 뒤집는 손이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하나가 조금 타기도 했어요. 서윤이 문턱에 서자 김말순이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말했지요. 주말인데 좀 자지. 왜 벌써 나와? 그 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은 그 안의 결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은 해야지가 먼저 나왔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윤이 조심히 물었습니다. 제가 할까요? 김말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됐어. 계란 2개 굽는 건 나도 한다. 잠시 뒤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너도 맨날 회사 다녀와서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참 늦게 왔지요. 그래도 서윤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전 준호는 청소기를 돌렸고 빨래도 널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웃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 정도로 진지했지요. 점심을 먹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얘기도 다시 하자. 김말순이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들인 거, 장 본 거, 명절에 추가로 들어간 거 다 정리해보자. 서윤은 놀라 그를 봤습니다. 준호는 서윤 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앞으로 계획 세워야 하니까. 계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윤은 아주 오랜만에 자기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늘 오늘 할 일, 내일 차릴 밥, 다음 주 장보기만 보며 살았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여름쯤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김말수는 처음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래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명절 아침의 일을 본 뒤였고 준호 태도도 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자.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집에선 꽤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끝 공기가 아직 차가웠지만 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감정도, 돈 문제도, 학가 생활도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래도 확실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버틸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바꿔볼 용기도 생기지요. 서윤은 그날 메모장에 처음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합가 487일, 생활비 월 80만 원, 신혼집 대출 1억 8천만 원, 이번 명절 음식 26명분,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짧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계산하고 같이 결정한다. 그 문장은 아직 완성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서윤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거창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으로 자기 고통을 사실로 인정해주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인정이 곧 더 큰 진실을 마주할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도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습니다.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집안 분위기가 뒤집히지는 않았지요. 김말순이 갑자기 다정한 시어머니가 된 것도 아니었고 박준호가 하루 만에 완벽한 남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을 살리는 건 늘 그런 작은 것들이었어요. 명절이 끝난 뒤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지요. 부엌으로 나가야 한다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멈춰 듣던 서윤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는 김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있었고 옆에서는 준호가 밥그릇을 꺼내고 있었지요. 둘 다 서툴렀습니다. 김말순은 냄비 손잡이를 헷갈려 2번이나 방향을 바꿨고 준호는 반찬통 뚜껑을 잘못 닫아 한 번 떨어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서윤은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틀을 잡은 채 한참 바라만 보았지요. 김말순이 먼저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니?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늦게 나와도 된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도 이전처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숨만 막히는 식탁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준호가 먼저 생활비 적립표를 가져왔습니다. A사 용지 2장이었어요. 합가 후 들어간 돈, 대출 상환액, 월별 생활비, 명절 추가 지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 집에 보탠 돈은 월 80만 원씩 16개월, 거기에 장보기와 명절 비용까지 더하면 1,600만 원이 훌쩍 넘었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히 안 보고 넘긴 게 너무 많았어. 서윤은 조용히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이 쏟은 건 감정만이 아니었어요. 시간도 체력도 돈도 다 숫자로 남아 있었지요. 김말순은 처음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표까지 만들어 온 것이 못마땅한 듯 했어요. 하지만 오래 침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그렇게까지 해서 받은 건 아니다. 준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더 문제야. 당연하게 받으신 거잖아. 김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김말순이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김말순은 한동안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집에 보탠 돈 내가 따로 적어 놓은 게 있다. 어머니, 명절 때 들어간 것도 다시 보자. 돌려줄 건 돌려주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 잘못을 숫자로 인정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특히 김말순 같은 사람에겐 더 그랬지요. 며칠 뒤 김말순은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안엔 그동안 명절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 일부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다는 못 준다.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돈이다. 서윤은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통장이 건네지는 방식이 더 낯설었어요. 빼앗기듯 나간 돈이 아니라 인정받으며 돌아온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유는 오래전 자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합가 첫날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벗고 들어오던 29의 자신. 딱 6개월 만이라는 말을 믿고 웃던 얼굴. 그리고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며 숨막히던 밤들. 모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준호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기 시작했지요. 퇴근 후 청소기를 돌렸고 주말엔 직접 장을 봤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2개 들고 들어오며 웃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겁네. 서유는 처음으로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준호도 따라 웃다가 곧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응,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대답엔 변명이 없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말순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아침 반찬간이 짤 때도 있었고 서윤이 늦게 들어오는 날 괜히 TV 소리만 크게 틀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노크를 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니? 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말순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도 회사 일 많니? 네. 시즌이라 조금 바빠요. 그럼 반찬은 이번 주 내가 해놓을게. 서윤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말순은 괜히 시선을 다른 데로 두며 덧붙였지요. 내가 하던 거니까 못할 건 없지. 그 말투가 어색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합가 974일째,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식탁은 아니었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 알아보자. 서유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미리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현재 대출 잔액, 모아둔 돈, 월세와 전세 가능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리된 미래였지요. 가을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증금 1억 2천 정도 되는 곳 알아보면 될 것 같아. 서유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숫자는 늘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의 숫자는 이상하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막막한 돈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김말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나가면 집이 허전하겠지. 서윤과 준호가 동시에 어머니를 봤습니다. 김말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주 드물게 솔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생각은 없다. 잠깐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 말은 사과보다 더 깊게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동안 너무 참고만 있었어요. 그게 착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셋 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미워지기 전에 돌아볼 수 있어서요. 집을 나가는 날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작은 가전, 책 몇 권, 그리고 서윤이 따로 모아두었던 조리도구들. 현관 앞에서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김말순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가져가라. 안엔 새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한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서유는 그걸 보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물건이 속박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살아갈 집을 응원하는 마음처럼 보였으니까요.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가서 아프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아주 잠깐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지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974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서유는 알았습니다. 늦어도 도착한 말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요. 서유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요. 건강하세요. 준호가 조용히 어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붙들고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짧고 조용하고 진심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첫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냄비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준호는 밥을 푸고 서유는 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들어왔지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서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저녁 하나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서유는 메모장 맨 아래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6개월 약속은 974일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많이 울렸지만 끝내 제 목소리를 찾게 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나누고 바꾸는 것, 그게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 저거?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살아낸 시간. 준호도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유는 창밖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사는 시간.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접어두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어도 괜찮다고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삶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진심은 아주 늦게라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서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의 말로 돌아왔지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더 진짜인 결말이었습니다.